독서 구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4쪽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출제 유형 5 해가지고요. 내용 추론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이제 사실적인 읽기보다는요. 조금 더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번 보죠. 전략 1 책으로 같이 보면요. 내용이 일단 추론할 때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에서 다루는 내용의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연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제시문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면요. 추론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과감하게 날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제시문에서 다룬 소재의 범주를 확장하거나 반대로 제시문에서 다른 소재의 범주를 축소하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시문에서 A 경우에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선택지에서 A 포함해가지고요. A, B, C 세 개의 경우를 다루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제시문에서는요. 그죠? A, B, C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택지에서 A로만 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죠. 추론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추론 같은 경우도요. 사실적인 읽기처럼 저는요. 주제 빼고는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물론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 하나당 선택지 세트로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갈 수 있죠. 이를테면 1번 보시면 자,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신념 행동. 그다음에 2번에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정보. 그죠? 그러면 3번에 지지자들의 말 듣고 신념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4번에 새로운 정보,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띄잖아요. 자, 1문단 한번 가보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뭐라고 합니까? 확증 편향, 핵심 소재고요. 일단 여기에서 벌써 선택지 몇 번이 확인이 되나요? 예, 2번. 그죠? 일단 보세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 주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부보다는 그죠? 신념과의 일치 여부 중심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현상이고요. 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확증 편향이 가지는 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주는데 즉 쉽게 풀어가고 있네요.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뭐가 드러나나요? 확증 편향 때문에 뭐예요? 고민하지 않고 생각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몇 번이요? 1번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괜찮죠? 그럼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일례로 이 문단이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라는 게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주장에서는 모순, 문제점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념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문제점이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라는 것. 즉 뭐예요? 이거 확증 편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을 했는데 동의하는 주장, 이 신념과 일치하는 거겠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 회로가 활성화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3번도 확인이 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를테면 지지자들의 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 어쨌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지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지하는 정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는 존재하는 문제점을 반 정도밖에 못 찾아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맞다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활성화되는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행동 바꾸지 않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행동 바꾸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 주장이 맞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념을 강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이 이제 추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세요.
이 새로운 정보를 신년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연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신년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 한대요? 무시한다 그랬지 불안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2번 한번 보시면요. 자, 가를 바탕으로 나이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보죠. 1번에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거 1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 그 다음에 2번에 세계는 변화,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합리론, 그 다음에 3번에 과학연구 합리론을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경험론을 바탕으로, 긍정이니까 따로 표시 안 할게요. 4번에 감각에 대한 신뢰, 어느 분야, 그 다음에 차별 없이 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분야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모든 분야라는 얘기니까 제시문에서 혹시 이 분야가 한정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모든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겠죠. 자, 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전략 2번은요. 맨 위에 잠깐 볼게요. 어떤 글들은 보면 일치 문제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그럴 때 트릭을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나란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트릭을 걸기 때문에 그저 범주화하는 거, 말 그대로 동그라미 세모로 이렇게 범주하는 거죠. 다른 밑줄보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선택지에서 다른 범주끼리 묶여 있다면 일치하지 않는 것, 추론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세요. 가보면 일부러 제가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시 안 했어요. 저하고 같이 표시할 거기 때문에 자,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서 뭡니까? 비판적이다. 그러면 부정하는 거죠. 자,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 플라톤은 합리론, 감각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감각의 세계를 뭡니까? 변화하는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지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반대라고 뒤집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경험론자라고 했으면 당연히 감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겠죠.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좀 다르죠. 합리론은 지식을 얻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론에서는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얻기는 얻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다음 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끝까지 잘 보세요.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감각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네요.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고 있고요. 요거 문장 끝까지 봐야 돼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앞뒤 반대되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는 감각에 대해서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러면 자, 반대로의 주어는 과학적 연구인 거고 과학적 연구는 앞에 나와 있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은요. 그죠? 경험, 감각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바로 뒤에만 보고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을 감각이나 경험을 부정하는 거라고 잡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되죠. 이것과 달리 과학적인 연구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선택지 1번에 실용적인 기술 이 영역이었죠. 체크했잖아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경험 뭡니까? 경험론적 사고 경험론도 감각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요. 같은 범주끼리 연결했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에 세계가 변화한다. 여기 있었죠? 변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어때요? 서로 반대리는 범주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죠? 합리론도 일상생활과는 반대리는 범주죠? 3번에 과학 연구는 뭡니까? 합리론 뭐였어요? 감각을 부정하는 거였었는데 이 같은 계열이 있는 것들을 부정했으니까 3번도 틀린 거네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감각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 아니죠. 뭡니까? 이를테면 일상생활이라든가 실용적인 기술 개발은 뭡니까? 감각을 신뢰할 필요가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라고 확장해서 얘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틀린 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다른 거 도식화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긍정, 부정 크게 두 범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강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밑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표시해야 될 거 정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3 해가지고요. 46쪽이고요. 얘는 전략 먼저 읽어볼게요.
자, 제시문의 내용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면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바꾼 후에 선택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반대로 선택지의 내용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바꾼 후에 제시문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논리를 했기 때문에 P면 Q이다가 참일 때, 뭐 독서 영역에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이 맞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일 때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의 사고가 이거는 일종의 조건문으로 조건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정이 들어가 버리면 그죠? 조건을 부정하면서 사고가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문 자체로 물론 이제 복합 문장이기는 하지만 긍정의 형태로 바꿔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건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전제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견해를 언급하기 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어떤 견해를 언급하기 전에 바탕이 깔리는 걸 우리가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죄송합니다.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러면 보통 전제와 결론이 이런 전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다인데 지금 문제에서 전제를 물을 때는 제시문에 결론을 주고 그 다음에 전제가 선택지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와 결론이 따라서로 연결이 되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전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뒤집으면 이런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런 전제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결론을 잡고요. 선택지 1, 2, 3, 4번을 왜냐하면 이라고 연결을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찾으면 되는 건데요. 일단 해볼게요. 제시문 자체는요. 결론은 되게 편해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것도 반복되는 거죠. 아마 이 문제 푸시면서 3번과 4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PPT 넘기면서 3번에 노란색이 한번 들어오기는 했는데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4번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 출제를 했을 때도 그랬고요. 해볼게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3번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말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4번도 해볼까요? 그죠?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요. 왠지 4번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시문의 결론 자체가 부정가정형 문장, 즉 not Q이면 not P다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 대우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D가 우리의 생각이 불분명하다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해볼게요. 대우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뭐해지려면 분명해지려면 그죠? 그 다음에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 다음에 3, 4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되죠. 그 다음에 4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4번.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아니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전제가 아니라 일종의 순환 논증이죠. 우리 전제라는 건 결론에 앞서서 성립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제가 결론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런 거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거 순환 논증의 오류가 되죠. 전제는 결론보다 앞서는 내용이지 결론이 단순히 반복되는 게 전제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는 3번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실수 범하게 된다고요? 내용 자체가 부정가정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굉장히 활용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활용하는 내용이 부정가정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요. 그저 대우 활용해서 긍정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선택지에 접근하는 거, 문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언제 이 방법을 쓰냐 하면 동일한 소재가 반복되는데 서술이 어떨 때? 반대일 때. 즉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일 때 부정을 긍정으로 대우 이용해서 긍정으로 바꿔서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자, 적용 문제 가보죠. 5번까지 볼 거예요. 자, 알 수 있는 것 긍정형 문제고요. 한번 보죠. 이런 것들은 선택지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띄는 것, 주어, 목적어 정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 청각체계, 음성신호, 접속, 활성화 그러면 일단 저장 단어, 청각체계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나와 있고요. 서로 구별하기 위해선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그러면 단어 구별할 때 끝까지. 그 다음에 3번에 자, 어떤 단어, 머릿속 어휘 목록 선택 발화하는 게 숫자 조합 자물쇠. 자,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 이런 것들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특정 단어 관련되는 신경회로 그 다음에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단어의 구별과 활성화, 핵심은 활성화가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지혜 시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넷째 줄부터 보죠. 넷째 줄. 넷째 줄 맨 끝에 보시면 마슬렌 윌슨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 실험을 통해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어디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어떤 단어가 뭐 된다,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의 인식과 구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선택지 2번이 벌써 여기서 관련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슬렌더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구별되는 지점. 슬렌더와 슬렌트는 N 다음에 D, T 여기서 달라지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구별이 된다는 거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추론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2번 나오죠. 끝이 아니라 구별되는 지점까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얘까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어 1번은 관련된 거 보입니다.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1번 관련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얘기가 조금 용어만 달라지고 있을 뿐이고요.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라는 것은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죠. 그죠? 그래서 자, 머릿속 어휘 목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의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 즉 음성 신호가 접속해서 활성화한다 그랬으니까 1번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뭐하고 비슷하대요?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딴 건 몰라도 숫자 조합의 원리는 어디 나와 있었어요? 3번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러면 3번을 보면 그죠?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해서 발화하는 과정이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과정은 뭡니까?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어휘 목록에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해서 활성화하는 거. 근데 여기서 발화라는 말을 알면 편해지는데 발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적인 글이나 말로 실현한 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머릿속에서 접속해서 활성화하는 게 유사하다는 거지 겉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3번도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발화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자, 활성화하는 거 찾아야 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체를 요구하는 신경회로들은 진행 중인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슬렌은 슬렌더와 슬렌트에 관련되는 신경회로를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세요. 슬랭까지만 들어도 즉 뭡니까? 슬렌. 공통되는 부분만으로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별되는 부분까지 가지 않아도 공통되는 부분만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죠. 따라서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틀린 겁니다. 구별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요 5번째 D나 T를 들어야만 구별이 되는 건데
공통된 부분만으로, 즉 구별되기 전에 이미 활성화되기 때문에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요, 틀린 진술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좀 까다롭기는 하죠. 다만 여기서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은 3번이고요. 발화라는 어휘의 뜻을 알면 걸러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1번은 그래도 용어를 살짝 바꿨을 뿐이고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까지 한번 가보죠. 자,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1번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해서 이거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딱 조합형 방식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2.0 조합형 방식 글자 모두 표현 범주 얘기 나와 있죠. 한정하고 모두 확장하고 있고요. 3번에 자, 한글과 달리 영문자 인코딩 두 개 다른 거죠. 그래서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4번에 컴퓨터로 글자 입력하기 전 컴퓨터에 한글 자모 글자 각각의 코드 할당. 그러면 코드 할당이 핵심이겠네요. 한번 가볼게요. 일단 1문단 보시면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그러면 일단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고요.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 그러면 영문자에서는 쓰지 않은 인코딩 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형 방식은 그게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가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 조합해서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에 반해서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해서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지금 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쓰는 방식은 영문자와 달리 어디에서만 쓰는 방식이에요? 한글에서만 쓰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영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처럼 갈 이런 것들을 A, B, C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성형은 한글에서만 쓰이는 방식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계속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확인되는 게 3번 먼저 볼 거예요. 3번. 그죠? 뭡니까? 예, 완성형 방식의 한계, 아직 한계는 나와 있잖아요. 완성형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이건 확인되네요. 그죠? 이미 일련의 코드 할당하고 그 다음에 글자, 그러면 자모나 글자 각각의 코드가 할당됐다라는 건 금방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가보죠. 자, 조합형으로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요 1172자를 표현할 수 있고, 초기 완성형에서는 그죠? 글자 2350개만 코드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는 쓸 수가 없었는데,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유니코드 2.0이 개발됐고,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모두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가 많이 확인이 되네요. 그죠? 일단 뭡니까? 1번이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죠. 지금 보면 그죠? 초기 완성형에서는 이런 글자 쓸 수 없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 그리고 심지어는 유니코드 2.0에서는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죠? 표현했다고 했기 때문에 1번에 조합형 방식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니코드 2.0, 확장 완성형 이런 것들도 이런 똠, 헷, 됴 같은 글자를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로 정답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이 아니라 그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추론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유니코드 2.0 사용하면 이것도 여기서 확인되죠. 유니코드 2.0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될 거고요. 자, 문제는 3번인데요. 이게 영문자 인코딩 할 때 완성형 방식의 한계, 완성형 방식의 한계가 있다는 건 나와 있어요. 완성형 해서 처음에는 뭡니까? 일정 글자를 못 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 영문자에서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이라는 게 분명히 1문단 첫째 줄에요. 영문자와 달리 한글이라고 해서 대조되는 특성 나와 있고요. 각각의 자모에다가 하는 것은 영문자 한글이 다 가능하겠죠. 근데 완성형은 한글에서만 나타나는, 그래서 완성형은 영문자와 달리 한글에서만 구현되는 방식이고, 이러한 완성형이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런 글자를 쓸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죠? 영문자는 완성형을 쓸 수 없는 방식이니까 한글과 달리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1번이 원체 확실하게 틀리기는 해서요. 여러분들 1번 잡으셨겠지만은 3번도 그죠? 이 문장이 직접 나와 있지 않아도 내용 추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할 수 있는 거죠.
영문자와 한글의 인코딩 방식은 특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조합형은 각각의 자모에다가 코드 할당하는 방식인데 영문자에도 코드 각각의 알파벳을 할당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완성형은 어디 한글에서만 쓰이는 방식이고 한글에서만 쓰이는 완성형이 처음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완성형을 쓸 수 없는 영문자는 굳이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죠. 답 찾는 건 괜찮은데 3번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가볍게 정돈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9강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4차시 수업에서요. 그죠? 4차시 수업에서 나머지 추론하고요. 사례까지 쭉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돈 차분히 해주시고요.